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기업은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997년에 설립됐고요,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로 약 5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그리고 세계 점유율 4위의 회사입니다. 실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862억 원, 영업이익 952억 원, 당기 순이익 7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견조한 중국 매출, 그리고 미국 수출 증가 등 해외 법인 영업 호조와 안정적인 원가율 유지가 실적 상승의 배경으로 읽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오스템 임플란트 1,880억 원이라는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1월 3일 첫 방송에서 네. 증시 오늘 내일에서 이슈 종목으로 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당시에 초도 이 공시를 했었죠. 먼저 공시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3일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인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고 발생 내용은 고소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를 대상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내용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입니다. 저 발생 금액은 1,880억인데 네. 회사의 자기 자본,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왜냐하면 최근 사업년도 말에 자기 자본 기준이기 때문에 네. 아직 2021년도 4분기 실적이 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식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2020년도에 이 자기 자본, 기말 자기 자본이 2,047억 원에 이 대비 91.8%에 해당되는 1,880억 원의 횡령이 있었다. 회사는 향후 대책으로 고소장이 현재 제출됐고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회수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태를 보고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진짜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을까요? 과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내부 시스템이 좀 허술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때도 좀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네. 좀 많이 후속 보도가 좀 나왔는데 제가 1월 3일 이 최초 공시가 나오자마자 제가 분석해드릴 포인트들이 있었죠. 네. 내부 통제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쵸. 그리고 이게 단독 범행이 좀 가능했을까? 이슈 의문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속 보도를 좀 보면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부 통제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단독 범행이 맞느냐? 근데 바로 어젯밤에 또 체포가 좀 되면서 그쵸. 네. 사건의 좀 실마리가 좀 앞으로 좀 전개가 좀 될 텐데 자, 문제는 이 대금의 어떤 회수 부분을 좀 차지하더라도 자금관리 직원의 단독 범행이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본다면 제가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는 이 사람의 어떤 직급이 부장 직급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팀의 그쵸. 부장 네. 직급인데 결제 라인이라고 해서 임원이 서명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최종 대표이사까지 이제 결제를 좀 득해서 네. 움직여지는, 그리고 6개월이란 이 시간 동안에 중간 감사나 반기 검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회계감사인 인도 회계법인조차 이러한 사실을 좀 놓칠 리가 좀 만무한데 네. 사고가 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 자금팀장의 어떤 이 위조가 좀 가능했었던 내부 어떤 이 통제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밝혀졌고, 그렇죠. 네. 단기 검토 보고서상의 어떤 이 검토 의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의견 표명했던 회계법인의 어떤 책임론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반기에 네. 장부 실사도 하고 현금 실사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페이퍼를 위조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문제가 없네요. 이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아,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회사들은요. 네. 실제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을 해서 금융 자산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금 보유분의 금고도 열어서 현금 실산에서 최종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예금 자산이 얼마인지 네.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이 절차를
회계법인이 놓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거액의 자금 흐름이 이루어졌는데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네. 수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잠도 안 오고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걸 안 하고 뭐 했을까? 이런 거 잘 몰랐을까? 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자, 충분히 좀 이게 예상될 수 있는 답변이 뭐냐면 네. 자, 그렇다면은 개인의 어떤 이 자금 이동을 금융당국이 너무 쉽게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거는 개인의 어떤 이 재산권을 좀 침해하거나 어떤 자유권을 네. 이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모니터링이라는 게 크게 움직이는 어떤 자금들이 자, 전수조사 하에서 추후에 뭐 관할 세무서라든가 국세청에서 네. 자금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소명 요구를 한다든가 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어떤 소명 자료를 좀 보내는 그런 어떤 조치가 당장에는 좀 이루어지기 좀 힘든 그런 관점이고 과거에 제가 이제 근무했던 이 법인에서도 횡령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이 업무 프로세스를 좀 우리가 좀 보면 네.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 은행에서 오너한테 자금이 움직였다라고 별도의 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네. 모든 회사의 자금 이 팀장, 재무팀의 어떤 임원과의 어떤 네. 이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내부 통제하에서 관리 감독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회사에 어떻게 보면 중대한 곳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자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이걸 오너가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좀 밝혀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냐면은 은행에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점유율 국내 1위 네. 아주 장사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 좀 발생돼서 회사가 잠깐 어려운데 대출금을 회수할까 그쵸. 그런 생각 좀 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자동적인 거예요. 일단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줬을 땐 회사가 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전자에 돈을 좀 빌려주는 건데 그렇죠. 막상 지금 사고가 터졌다는 거죠. 네. 즉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 즉 갚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천억 원대 이 단기 차입금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은행권 대출이 총 3천억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이 한 1,073억 그리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순으로 네. 대출금이 좀 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어떤 상한 요구가 들어온다면 네. 회사가 단기적 유동성에서 휘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데 이게 바로 상한 요구에 좀 직면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그렇군요. 국내 점유율 네. 1위 세계 4위의 영업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현재 어떤 위기상을 좀 모면한다면 이 향후의 어떤 대책 부분만 잘 협의가 좀 된다면 차입금의 어떤 연장과 부분 상환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또 대출금 이슈가 또 있는데요. 최규욱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들에게 총 1,100억 원을 네. 빌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이 거래가 지금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담보 효력이 사라진 것 아닌지 또 이 맞습니다.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봐야 돼요. 네. 돈을 빌려준다는 건 무슨 개념이죠? 이 상태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전제하에서 돼야죠. 네.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 자, 이게 기업과 오너 일가의 자금을 서로 빌려준 거예요. 네. 회사에는 3천억 원을 빌려줬고 회장에게는 사주에게는 그쵸. 1,100억 원의 이 자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거죠. 네. 뭐를 담보로 했죠? 회사의 보유 주식, 본인의 소유 주식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렸. 근데 네. 이제 주권의 거래가 좀 정지됐다는 것은 네. 일단은 담보권의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쵸. 거래 재개가 돼서 팔아서 갚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정지가 상태가 발생됐다는 건 즉 기한 이익 상실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이슈는 발생한 것은 맞는데 네. 그런데 좀 이게 양분의 우리가 판단 부분을 좀 차지하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가. 지금은 주권 거래 정지 상태지만 회사가 정상화가 돼서 네. 주권 거래가 원활하다면 네. 이 담보의 어떤 가치 비율에서 1,100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네. 자, 이 전제라면 이 부분도 협의의 어떤 과정상에서 즉 오너의 직접적인 어떤 불법 행위가 없다는 전제라면 충분히 이야기해서 협의가 좀 가능한 어떤 상황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금 회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까요? 네, 그게 지금 이 시장의 화두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회사의 어떤 상태, 과연 상패로 갈 것인가, 돈이 많이 없어지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잠깐 공시를 좀 보면요.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공시부터 잠깐 좀 보면은 최근 분기 보고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현금성 자산을 좀 보면 이게 9월 30날 기준의 유동 자산이에요. 현금이 진짜 현금이 3,020억 25억 3,205억 원 3,20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상품 좀 차지하더라도 367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3,670억이죠. 3,670억에서 1,880억 원의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1,200억 원 정도의 잉여자금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일단 회사의 불법 행위 자금이 미회수되더라도 영업활동에 지장은 좀 없다. 자, 선을 그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대출금 상환의 이슈가 직면하거나 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어떤 상환 이슈에 좀 직면해서 유동성의 어떤 제약 이슈가 있다면 영업력에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체포가 좀 됐기 때문에 제가 속보에서 봤던 내용들에서는 금괴를 800억 원대 매입을 했다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압수수색에서 22개의 어떤 박스를 또 발견을 회수했는데 네. 아직 이게 금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이라도 회수가 되고 네. 추정 자산에서 뭐 절반 이상이라도 만약에 회수가 좀 된다면 충분히 거래 정지, 회사의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진행 방법에서는 좀 큰 우려감을 좀 종식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량 미회수가 된다면 조금 유동성 관점에서 변수적인 요인인 차입금의 어떤 상환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영업력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네, 일단 이 조사 과정을 조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상장사에서 직원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 배임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면치는 못할 것 같은데 상패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내용을 좀 볼게요. 네. 공시가 바로 어제 나온 것도 좀 있었는데 자, 기타 시장 안내가 있었죠.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의 기한을 좀 안내했는데 발생일로부터 15일 안에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뭐냐면 15일 영업일 안에 회사의 실질심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거래직을 해줄지를 결정할 텐데 지금 현재 사안인 만큼 그렇죠. 아마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심의 대상 안에서 상장 폐지로 갈 것인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상장 유지를 해서 바로 거래가 좀 재개될 것인지 세 가지 어떤 포인트로 좀 결정을 할 텐데 지금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은 개선 기간을 좀 받지 않을까. 단서는 오너 일가의 개입이 없는 전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회사는 자구책 마련이 있어야 돼요. 네. 향후에 개선 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의 신청서를 좀 제출하겠죠. 이의 네. 신청서 안에서 앞으로 지금 잘못된 내부 통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내부 통제를 어떻게 가져가고 회수를 어떻게 하고 향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명확하게 스케줄링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해야 됩니다. 네, 오너 일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 없다는 전제 하에 개선 기간을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답답하고 지금 사실은 뭐 당장 거래가 좀 재개될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좀 범인이 좀 잡혔기 때문에 네. 회수 관점에서 회수액이 좀 크면 클수록
좀 거래직의 어떤 희망이 좀 더 네. 커지는 것이고 우려하는 것처럼 뭐 상장 폐지돼서 바로 뭐 정리매매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아, 그렇죠. 회사의 네.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다는 이 네. 탄탄한 기술력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다만 잘못된 내부 통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할 것이고 어떻게 경영 쇄신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개선 기간 부여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회사가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한다면 충분히 정해진 개선 기간 안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거래가 좀 재개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업계 점유율 1위 회사이기도 하고 또 개선 기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합한다면 뭐 충분히 이제 영업 활동이 재개가 되고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공시는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1999년 4월에 설립됐고요. 주 사업은 서비스 로봇 솔루션, 그리고 로봇 부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입니다. 최근 시스템 통합 기술과 인공 기술의 장점을 이용해서요, 자율주행 로봇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상용화를 목표로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근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는 3분기 누계 매출액 164억 원, 영업 손실 8억 4천만 원, 당기 순이익 2,300만 원을 기록하면서 당기 순이익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로보티즈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로보티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공시를 공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회사의 전환 청구권 행사의 주식 누계수는 57만 주. 현재 지금 이 회사의 전체 주식이 1,125만 주인데 5.1%에 해당되는 57만 6천 주가 시장에 곧 풀리겠다는 어떤 공시입니다. 자, 기타 투자 판단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전환 청구 행사 주식수 누계 수량이 미포함된. 그러니까 이게 합산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5%의 주식이 시장이 좀 풀리는데 내용 볼게요. 12월 29일과 1월 5일에 전환 청구된 내용인데 하나는 상장 예정일이 1월 14일 그리고 하나는 1월 19일입니다. 전체 14억 원 그리고 61억 합산 75억 원의 전환 청구. 자, 결코 좀 작지 않은 수량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전환가액이 13,015원이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주가 지금 대충 보니까 27,250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사채권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네. 로보티즈 CES 2022 박람회를 통해서 시세가 단기에 급등했죠. 네. 로봇 관련된 어떤 테마가 좀 부각됐고 LG전자와 이 사업 파트너 선정에 어떤 관련된 사항들이 반영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네. 주가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1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공시청구 보면 잔액이 전체 110억 원의 전체 권면 총액 잔액에서 35억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전환 청구가 또 예상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에 단기에 물량이 출현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주가가 급락하거나 좀 조정을 급락하거나, 받을 수밖에 네. 없는 빌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장일 14억 원과 61억 원은 1월 14일과 1월 19일에 예정되고 있는데 네. 자, 힌트를 들었습니다. 상장 예정일에 2영업일 전에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월 14일에 2영업일 전 그리고 1월 19일에 이틀 전. 자, 빨간 날은 제외하는 겁니다. 영업일 네. 기준으로 2영업일 전에는 권리공 매도로 이 주권의 어떤 이 주식이 팔릴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포인트를 좀 잘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현재가와 전환가액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로보티즈라는 회사 입장에선 상당히 이득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막대한 시세 차익 물량이 예상되는 5%의 어떤 발행 주식수가 전환 청구 물량이 좀 풀린다. 네, 자, 주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려감이 좀 들지만 회사에서는 갚아야 되지 않는 돈이 자, 사채인데 자, 전환 청구가 됐다는 건 사채에서 자본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부채가 사라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 75억 원이 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는 이 자금을 갖고 회사의 어떤 연구 개발이나 그쵸. 시설 투자 자금을 잘 활용해 간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캐시카우가 이제 생기는 법인데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좀 급락해서 전환가액 미만의 메리트가 없다면
갚아야 되는 어떤 상환금이 늘어나는 거죠. 생기는 거죠. 생기기 네. 때문에 자산이 네. 감소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 청구라는 어떤 이 공시는 네.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부분은 맞는데 당장의 어떤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죠.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로보티즈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이지만 또 주주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한 소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장 예정일에 그렇게 되면은 주가 변동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1월 14일, 1월 19일에 발행 주식 총수 5% 57만 주가 이제 유통된다고 했죠. 지금 차트 좀 보면은 네. 지금 작년 일봉상의 주가 대비 올해 1월 4일 최고가 찍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네. CS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됐죠. 네. 바로 요 구간인데 자, 주가가 거의 뭐 미동의 변동이 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환 청구 시점과 맞물려서 그렇죠. 전환 청구 시점과 좀 맞물려서 주가가 단계 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 구간이죠. 평균 일봉상의 저점 영역 때는 한 13,000원, 12,000원 구간에서 주가가 네. 수직 상승을 했는데 저점 대비 평균 저점 대비 지금 거의 뭐 3배 가까이 급상승을 좀 했던 이력이 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오늘 이제 주가 좀 이탈가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3만 원대 지지 못하고 27,250원까지 내려온 거는 CS 박람회가 성황리에 좀 개최가 되면서 제로섬유 관점 플러스 오늘 하락의 어떤 원인은 지금 10%대 좀 하락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전환 청구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종 매수 관점은 1월 14일과 1월 19일의 어떤 상장일 관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 의견만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은요. 자, 요 구간입니다. 2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2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25,000원이 이탈된다면 전량 차익 실현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CES가 성황리에 개최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소멸되고 또 전환 청구에 대한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제시해 주신 관점은 보유자 같은 경우는 2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시고 또 25,000원이 이탈된다면 차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전략 세우시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보티즈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공시는요. 연희 BNT입니다. 그럼 연희 BNT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연희 BNT는 2003년 설립돼서 2007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가기기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데요. 주력 상품인 EMS는 의료기기, 그리고 방위산업, 또 휴대폰, 반도체 장비 등 전자통신 분야에서 주로 수요가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EMS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신 분들 많을 텐데 EMS란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요. 전자제품 제조 및 납품에 관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 전문 서비스업이라는 뜻인데요.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은 1,849억 원, 영업이익은 1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여기까지 연희 BNT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대표님, 연희 BNT 오늘 살펴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연희 BNT가 주권 거래 정지 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유자 관점에서 속이 쓰리고 많이 좀 답답하신 상황인데 바로 어제 공시가 또 나왔어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기타 시장 안내가 나왔습니다. 네. 내용 천천히 좀 볼게요. 기타 시장 안내 제목 연희 BNT에 대한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안내했는데 2022년 1월 5일 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최종 주권의 상장 폐지를 심의 의결했다. 이게 뭐냐면 상장 폐지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이 또 있죠. 상장 규정에 의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이 회사 측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지를 오늘 받았죠. 1월 네. 5일이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 신청을 좀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있다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최종 여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가, 즉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가, 상장 폐지를 결정해서 최종 정리매매를 갈 것인가, 아니면 상장 유지 결정인데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개선 기간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최선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내용이 또 있죠. 만약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장 폐지가 확정되고 네. 정리매매 절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상장 폐지가 발생한 사유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사실은 이게 언제였냐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회사가 예상됐던 어떤 공시, 발표했던 뭐 전환사채, 그다음에 타법인 주식. 천천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좀 준비된 자료를 좀 읽는 것보다 네.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경에 좀 결정이 된 거니까, 자, 11월 5일이었죠. 자, 회사는 최초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좀 지정이 좀 됐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공시 불이행,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시를 번복했다,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삼자배조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을 늦게 공시를 한 거예요. 네. 해야 되는데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가벌점이 14.5점인데 이미 누적벌점이 31점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큰 그렇죠. 점수 아닌가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의해서는요. 네. 누적벌점이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권의 거래가 정지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미 14.5점이 합산돼서 31점을 좀 초과하게 되면서 주권의 좀 거래가 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시의 어떤 히스토리를 좀 쭉 보면 네. 이후에도 소송 등의 판결 결정, 개선 기획서 냈고 뭐 경영권 문제 가처분, 자 이런 소송들이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까지 또 나온 거예요. 서로 회사가 내 거다, 서로 회사를 차지하겠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쭉 경영권 분쟁 소송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자 최근 공시를 또 보면 불성실 공시가 또 나왔어요. 12월 22일에 또 나왔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또 철회했어요. 타법인 주식,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안 하겠다. 자 그래서 4월 10일 날 80억 그리고 뭐 등등등 해서 뭐 30억 양도자와 합의해서 철회를 했다. 자 그래서 지금 3건에 전체 2건에 또 철회가 좀 있었죠. 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또 최근이었습니다. 여기 있죠. 12월 22일 또 기타 주요 경위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철회,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이 또 철회. 자 그래서 이미 지금 31점인데 네. 자 지금 두 건 더 플러스가 좀 된다면 50점도 지금 넘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업심사위원회,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사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실상 소생 가능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회사가 네. 의사결정하는 사업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다 번복됐다는 그쵸. 것은 네. 우선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거죠.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중대한 어떤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는 많이 걱정이 되고 답답한 심정이 좀 지속되는 겁니다. 네, 근데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과연 연희BNT가 이의 신청을 할까요? 진짜 네. 뭐 이 부분인데 네. 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잠깐 지금 분기 보고서를 좀 보면 네.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지분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연희홀딩스 유한회사가 지분 636만 주 3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장 폐지로 가게 될 경우에 대주주의 지분 가치도 말 그대로 휴지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최대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회사 경영 정상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개선 기간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개선 계획서는 좀 제출하지 않을까. 안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판단 관점에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이걸 받아줄까가 좀 그렇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너무나
공시벌점의 어떤 리스크가 너무 많이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경영권 분쟁까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종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아주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과연 회사를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자, 관건은 개선 계획서에 어떻게 좀 잘 사용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사의 어떤 이 방침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영권에 어떤 부재가 좀 예상되고 있고 네. 싸움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차적인 합의가 먼저 필요하고 이게 차지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회사의 정상적인 어떤 자구책을 잘 마련해야 하는 어떤 숙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우선은 이 개선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난다면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네. 뭐 이게 상장 폐지까지 결정된다는 건 뭐 최악의 어떤 수인데 네.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만약 상장 폐지가 최종적으로 의결된다면 정리매매 절차에 따라 7영업일 동안 거래가 좀 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회사는 상장 법인으로서의 어떤 이 유지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이제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비상장 법인으로서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유지는 가능한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사의 어떤 투자 방법, 그다음에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어떤 의사결정들이 네. 모두 철회가 되면서 공시 리스크까지 좀 부각이 된 건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감사 이슈가 좀 있다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감사 의견을 좀 차지하더라도 공시 리스크에 의한 어떤 이 개선 기간을 좀 받도록 회사는 뭐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자, 연희비엔티는 이런 관점들을 경영진들은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경영권 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네.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회사를 좀 경영 정상화시키고 회사의 내부 통제를 어떻게 잘 추스릴 것인가가 이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얼른 경영권 이 분쟁을 종식을 시키고 또 개선 기간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로보티즈 그리고 연희비엔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공시 있으시거나 또 궁금증 있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